정말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한미동맹이라는 철옹성 같던 관계가 지금 붕괴 직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이제 한국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 이 말 한 줄에 미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CNN,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의 모든 주요 언론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 긴급 속보를 내보내고 있고 국방부는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은 채 위기 대응 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한국에서 근무 중인 주한미군 장병들이 트럼프의 명령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겁니다. 우린 한국을 떠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왜? 미국 군인들이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한미동맹을 송두리째 흔든 진짜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공유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미국 백악관은 오늘 아침 주한미군 철수를 공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충분히 강하다. 이제 한국의 안보를 한국이 책임질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뉴스가 방송되자 미국 국방부 내부는 난리가 났습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BBC까지 모든 주요 언론이 이 문제를 대서특필하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워싱턴 국방부 본청 회의실, 수십 명의 장성들이 커다란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커피잔이 테이블 여기저기에 놓여 있었고 몇몇은 이미 찬 커피를 다시 데우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회의에서 한순간도 집중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한국을 떠나야 하는가? 이 질문이 회의의 핵심이었습니다.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는 것은 단순한 주둔 문제를 넘어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크게 줄이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장성들은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철수하면 중국과 북한이 한반도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위치가 약해질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논리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방부 내에서 누구보다도 강하게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6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현대적 무기로 무장하고 있으며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수십 년 동안 준비해왔습니다. 우리가 계속 주둔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실 미군이 한국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을 보호하는 형님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미국의 경제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회의에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년 수십억 달러를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유지에 쓰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어떤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나가면 그 돈을 미국 내 국방력 강화에 더 투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군 내부에서는 철수를 반대하는 강경파도 있었습니다. 한 장성이 날카롭게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켈러 대령, 한국은 북한과 전쟁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 미군이 철수한다면 한국은 혼자서 북한을 막을 수 있습니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군님, 한국은 벌써 수십 년 동안 혼자서 북한을 막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강해졌습니다. 우리가 떠나도 한국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제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켈러 대령. 그럼 직접 가서 보고 오게. 당신이 그렇게 확신한다면 한국에 가서 직접 실태를 조사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게. 과연 미군 철수가 정말로 가능할지 본인의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오게.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철수를 강하게 주장해왔지만 정작 한국에 가본 적은 없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한국과 실제 한국이 다르면 어떻게 하지? 내가 너무 쉽게 판단한 건 아닐까? 그러나 군인은 명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약간의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나라일까?
아니면 여전히 미군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인가? 비행기가 이륙하며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가장 강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이제 내가 그 운명을 결정짓게 되었다. 이제 제가 직접 한국을 보고 그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항 시설은 예상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이게 한국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한국이 발전한 나라이긴 해도 여전히 미군이 보호해야 하는 정도의 국가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내리는 순간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가장 먼저 공기의 느낌이 달랐습니다. 맑고 상쾌한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미국의 공항에서는 늘 배기가스와 먼지가 뒤섞인 공기가 익숙했는데 한국은 뭔가 달랐습니다. 입국 심사를 위한 공간에 도착하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 세계의 어느 국가를 가도 입국 심사줄은 100이면 100, 길게 늘어서 있기 마련이었지만 한국의 입국 심사대에는 예상과 달리 긴 줄이 없었습니다. 짤막짤막하게 서 있는 입국 심사 대기줄 앞에는 자동화 장비들이 보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입국 심사를 마치고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내 제 차례가 되었고 여권을 갖다 대자 영문으로 안내가 나오면서 얼굴 인식 시스템이 순식간에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지문을 찍고 몇 초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미국의 공항에서는 한참을 줄 서야 했던 걸 생각하면 이건 거의 미래에 가까운 수준의 기술혁신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공항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공항 밖의 도로 또한 쓰레기 하나 없이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공기가 맑았고 시스템은 효율적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이상하리만치 조용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나는 순간 멈춰 서서 주위를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북한과 전쟁 위기에 있는 나라가 맞나? 내가 예상했던 모습과 너무나 다른 모습에 혼란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제 눈앞의 한국은 지금까지 마음 한켠에 담아뒀던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는 동안 차창 밖을 바라보며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시는 현대적이고 마천루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였지만 혼란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전광판에는 최첨단 기술을 광고하는 기업들이 줄지어 재생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5G 네트워크라는 문구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택시 운전기사님은 능숙한 영어로 저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 처음이신가요? 네, 생각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네요. 기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미군이 보호해야 하는 나라가 맞는가?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친 뒤 저는 방에서 와이파이 속도를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900mbps.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고 몇 번이고 다시 속도 체크를 해봤지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건 미국보다 10배는 빠른 인터넷 속도였습니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데 미국에서는 와이파이 연결이 불안정한 곳이 많았습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속도가 느려서 동영상을 제대로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호텔에서도 이런 속도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창문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고층 빌딩에서 빛이 쏟아졌고 도로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차들이 질서 정연하게 오갔습니다. 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한국과 완전히 다르다. 나는 한국이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나라가 맞는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군사기지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박지훈 대령을 만났습니다. 켈러 대령님, 어서 오십시오. 박 대령은 유창한 영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당당했고 말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나는 솔직히 말하면 한국군이 아직 미군보다 한참 뒤처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지 내부를 둘러보는 순간 내 생각은 한 번 더 흔들렸습니다. 시설은 최첨단이었습니다. 내가 이전에 근무했던 미군 기지보다도
더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군사 장비 역시 최신식이었고 단순히 미국에서 가져온 무기를 쓰는 게 아니라 한국이 자체 개발한 무기 시스템도 눈에 띄었습니다. 나는 박 대령에게 물었습니다. 한국군은 현재 사이버전에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는 태블릿을 꺼내더니 북한, 중국,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는 시스템을 시연해 보였습니다. 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 나라가 과연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입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나는 한국이 미군 없이도 충분히 자립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나는 그 답을 직접 확인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며칠 뒤 저는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합동 군사훈련에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이 훈련은 한국군과 미군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시뮬레이션 작전이었고 저는 이곳에서 한국군의 전력을 직접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한국군이 미군보다 한참 뒤처져 있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고 지금까지의 경험상 동맹국 군대는 항상 미군의 지도와 지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한국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곧 산산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훈련 첫날 아침 저는 연합작전본부에서 전략 시뮬레이션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커다란 스크린에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가상 전장 지도가 띄워져 있었고 미군과 한국군의 지휘관들이 자리에서 작전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훈련은 실전과 유사한 환경에서 진행됩니다. 미군 작전 장교가 레이저 포인터를 들어 전장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훈련 시나리오는 북한군이 휴전선을 넘어 기습 침공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었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이 각각 독립적인 전략을 세운 후 같은 조건에서 가상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며 자신이 있었습니다. 미군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 수십 년간 작전을 수행해 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국군도 강하긴 하지만 미군과의 전력 차이는 분명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훈련이 시작되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군은 기존의 표준 작전 교범에 따라 철저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최첨단 정찰 기술과 정보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적의 위치를 파악한 뒤 강력한 화력으로 초반부터 압박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반면 한국군은 미국식 전면전 방식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미국보다 훨씬 빠르고 유연한 기동 작전을 펼쳤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한국군은 미군이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미군이 압도적인 화력으로 적의 주요 거점을 초반부터 장악하려 했지만 한국군은 미군의 주요 보급로를 먼저 차단하는 전술을 펼쳤습니다. 드론과 AI 기반의 정보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미군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한 뒤 전략적으로 길목을 차단하고 보급선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군의 작전은 점점 더 흔들렸습니다. 한국군은 유리한 지형을 활용해 미군의 측면과 후방을 끊임없이 공격했고 이에 미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군이 압도적으로 패배한 것입니다. 훈련이 끝난 뒤 저는 분석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작전 상황실로 향했습니다. 스크린에는 미군과 한국군의 이동 경로, 전투 결과, 피해 규모 등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투력에서 뒤처진다는 뜻입니까? 제가 질문하자 한국군 정보 장교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미군이 강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다릅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지형을 활용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키보드를 조작해 화면을 전환하더니 한국군이 활용한 AI 기반 전술 분석 시스템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투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전술을 추천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국군은 단순히 미군의 지원을 받는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독자적인 전술과 최첨단 기술을 결합해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산악 지형에서 실전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한국군 병사들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군장을 메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만 한국군 병사들은 마치 훈련장처럼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정도 속도로 이동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박지훈 대령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군은 산악 지형에서의 기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특별 훈련을 받습니다. 북한과의 전쟁이 발생할 경우 주요 전투는 이런 산악 지대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저는 순간 미국의 훈련 방식과 한국의 훈련 방식이 결정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미군은 넓은 평야와 사막에서의 전투를 중심으로 훈련받았지만 한국군은 한반도의 복잡한 산악도심 지형에 최적화된 전술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미군의 표준 작전 교범이 한국에서는 반드시 효과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저는 평택 미군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한국에서 근무 중인 미군 병사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병사들이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한국군을 얕봐선 안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우월하다고 생각했는데 함께 훈련을 하면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의료 시스템과 생활 환경이 미국보다 훨씬 좋습니다. 전역 후에도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역 후 한국에 정착하고 싶다는 병사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안전한 치안, 편리한 대중교통, 수준 높은 의료 시스템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장에서 본 한국군의 실력과 한국에서의 생활 환경을 경험한 미군 병사들의 반응을 종합해 볼 때 미군이 한국을 떠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미군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한 군사적 판단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국 워싱턴에서 보고해야 할 결론을 스스로 고민해야만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친 후 저는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내리자 익숙한 미국의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지만 한국에서 느꼈던 신선한 공기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국방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군이 한국을 떠나는 것이 정말 옳은 선택일까?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군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사실을 국방부와 백악관에 보고해야 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장군들과 고위 관리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도 참석해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켈러 대령, 한국에서의 평가 결과를 듣고 싶소. 우리가 정말 주한미군을 철수해도 되는 상황인가? 순간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입에서 나올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관님, 저는 한국이 더 이상 미군의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제 말을 듣자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술렁였습니다. 일부 당성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고 일부는 팔짱을 낀 채 저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국군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강한 군대 중 하나입니다. 한반도의 복잡한 지형을 이용한 전술 능력은 미군이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이며 사이버전과 AI 기반의 정보전에서도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미연합훈련에서 미군은 한국군에게 완패했습니다. 몇몇 장군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경제력과 기술력은 미국과 협력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AI, 바이오 기술 등 미래 산업에서 미국이 오히려 한국과 협력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떠나면 손해를 보는 것은 미국이 될 것입니다. 저는 한순간도 눈을 피하지 않고 회의실을 가로질러 장군들을 바라보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저는 주한미군 철수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회의실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옆자리에 앉은 백악관 관계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노트를 펼쳐 무언가를 적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 내용을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해야겠군. 그는 서둘러 회의실을 나갔고 저는 잠시 자리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저는 백악관으로 호출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특유의 제스처를 섞어가며 제 보고서를 훑어보더니 저를 빤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켈러 대령, 당신의 보고서는 흥미롭군.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한국에서 철수하면 돈을 아낄 수 있는 건 사실이지 않나?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대통령님, 단기적으로는 비용 절감이 가능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어 말했습니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것입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과의 경제 외교적 관계를 더욱 강화하려 할 것이고, 이는 곧 동북아에서 미국의 입지가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군사적 동맹뿐만 아니라 경제기술 동맹까지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군대를 철수할 것이 아니라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켈러 대령. 당신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어. 그는 옆에 있던 참모를 불러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논의는 무기한 연기한다. 그리고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라. 그로부터 몇 달 후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출장이나 조사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승진하여 한국에서 장기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 익숙한 인천공항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나는 가방을 둘러매고 한강이 보이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벤치에 앉아 계시던 한 노인이 저를 바라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미국 사람이 왜 한국에 살고 있소?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국보다 더 나은 삶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 미국으로 갔는데 당신은 코리안 드림을 찾았군요.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코리안 드림을 꿈꿉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유롭게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감동과 영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